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 윤리학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치과 의료 윤리학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윤리라고 하는 주제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윤리를 다루기 전에 필요한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다뤄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윤리적인 얘기를 할 텐데요.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보다는 어떤 그 추상적인 내용을 역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가치라고 하는 내용을 다룰 건데요. 윤리를 다루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규범들을 다루기 전에 그런 행동 규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행동 규범을 규제하는 원리, 그런 핵심적 가치는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윤리라고 하는 말이고 도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말과 도덕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또는 같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건 뭐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리고 완전히 정해진 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구분을 하긴 합니다. 그건 먼저 이제 이 한자로 보게 되면요, 이 윤리의 윤자와 도덕의 덕자를 보면은 좀 대충 그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윤리의 윤자는요,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죠.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고 바퀴 윤자가 들어가 있어요. 바퀴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다음에 바퀴가 있어요. 바퀴라는 건 뭐예요? 돌아가는 거죠.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굴러가는 원리, 사람이 굴러가는 원리, 사람이 흐르는 원리, 그런 것들을 표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원리, 그것이 윤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도덕의 덕자는요, 이게 갈자야, 갈행자거든요. 갈행자고,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사람 눈이 들어갔죠. 눈 목자가 들어갔고, 여기 열 십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의 눈을 표상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 저기죠. 눈 목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10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 나만을 위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덕 그러면은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 규범, 이렇게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규범들을 말하는 거죠. 반면에 윤리라고 하면요, 이거는 시대와 함께 흐르는 거예요. 시대와 함께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 또 여기에 따른 규범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와 함께 흐르는 그런 이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보통 윤리 그러면 나를 이롭게 하는 것과 남을 이롭게 하는 것들을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데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더 크게 얘기하면은 자기 배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윤리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 배려. 이건 이제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더 큰 나를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배려하기 때문에 뭐 나를 아주 단기적인 어떤 나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려해서 더 큰 나, 그러니까 더 많은 세상을 품은 나를 만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윤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오늘 도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윤리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갈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윤리는 변화와 시대와 함께 흐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의료 내에는 어떻게 크게 변화해야 맞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의학사를 배운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어요. 학부에서 의료 인문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역사를 배웠겠지만 지금 바로 대학원 오는 학생들은 역사를 안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치과 역사 따로 배우기 때문에요. 거기서 다룰 내용입니다. 변화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의학의 역사를 보면 먼저 신화와 주술의 역사죠. 그러니까 초기에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신화에 의해서 질병을 관리했단 말이죠. 그리고 주술에 의해서 주술사들이 그 질병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죠. 그다음에 이제 히포크라테스나 또는 동아시아의 황제내경의 황제로 대표되는 자연의학의 시대가 오죠. 여기는 어떤 신적인 요소보다는 초자연적인 요소보다는 자연적인 요소를 주로 질병의 원인으로 삼죠. 그래서 이때는 자연 철학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 수준에서 자연 철학의 시대로 넘어오죠. 그 다음에 종교 시대가 옵니다. 종교 시대가 와서 주로 이제
중세 유럽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지배를 하고요. 또 동아시아에서도 불교, 도교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시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17, 18, 19세기에 과학의 시대가 오죠. 과학 시대가 와서 우리 의학에서는 프렉스너 보고서라는 게 나오고 치의학에서는 가이스 보고서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말쯤에 와서 IOM 리포트라는 게 나옵니다. 치과에 관련된.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그 시대의 흐름을 종합해서 어떤 새로운 규범을 만들죠. 그래서 이때 플렉스너, 가이스, IOM의 규범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로 플렉스너와 가이스 리포트의 규범은 뭐였는가 하면 주로 과학이 규범이었어요. 과학이 그 규범 근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나눠지죠. 그래서 기초의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 어떤 그 지식이 중심으로 한 그런 율 규범이 만들어졌던 때고요. 또 95년에 나온 IOM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할 얘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그 생체 실험, 잔혹한 생체 실험, 나치와 일본 731 부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때문에 만들어진 게 뉘른베르크 강령이잖아요. 그래서 윤리의 그 의학에 관련된 의학 연구와 관련된 윤리 규범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헬싱키 선언 같은 것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하죠. 사람의 몸을 대상으로 한 연구할 때는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지금은 비판적 사유의 시대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학에서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 증거 기반 의학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우리 학습에서는 PBL, 프로블럼 베스트 러닝, 어떤 추상적인 과학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에서 현실 상황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PBL이죠. 그래서 EBM과 PBL 이건 다시 말하면 비판적 사유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졌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제 사례에서 적용되지 않는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에 따라서 어떤 비판적으로 그런 과학적 지식 자체도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도덕과 윤리의 진화.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도덕과 윤리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화 시대에는 영웅의 윤리예요. 우리가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그 영웅들의 윤리가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죽음과도 뭐 맞닥뜨리고 뭐 고통에 관련돼서도 어떤 윤리적인 그런 사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범인들이 가지 그런 윤리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영웅 윤리가 나오고요. 자연의학 시대는 말씀드렸다시피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게 나오잖아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다시피 이거는 어떤 그 수상적 가치, 초월적 가치를 밝히는 거기보다는 계약의 윤리다. 의술을 가르치는 선생과 배우는 학생들 사이에 계약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동아시아의 윤리를 보게 되면요, 자연의학 시대에도 황제내경 뭐 그 이후에 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천금방 같은 그런 문서에 의하면은 의사들의 희생을 요구를 하는 윤리가 있습니다. 희생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윤리와 희생의 윤리가 섞여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종교 시대는 뭐예요? 종교 시대는 신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윤리가 됐죠. 그리고 과학과 철학의 시대, 주로 이제 그 윤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전을 시작하는 시기죠. 이때는 형이상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미리 존재하는 어떤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윤리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칸트 같은 사람이 의무론, 미리 정해져 있는 한 목적적인 그런 윤리적인 규범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리주의처럼 계약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윤리론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걸 정리한 중간에서 정리한 원칙론, 사원칙론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리 이론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학과 철학의 시대는 윤리 이론을 갖고 이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정하는 그런 기준을 세우는 그런 학문의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강조하다시피 비판적 사유의 시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비판적 사유의 시대는 뭐냐?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만, 하나는 자연주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지향성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진화된 원리에 의해서 생명의 진화된 원리에 의해서 생존을 지속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후손을 남기고자 하죠. 그 하나의 지향성이에요. 생물로서의 지향성입니다. 그 지향성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지향성을 크게 거슬리는 윤리 원칙을 내세워서는 그건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향성의 원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윤리 원칙이 아니라 이제는
합의에 의해서 논의에 의해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찾아가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은 뭐냐? 공공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냐 어쩌냐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윤리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다른 윤리 강의하고 달리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다는 거죠. 흐름이다. 정해져 있는 선언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못 박혀 있는 원리, 그런 옳고 그름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윤리를 아주 유연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그 이야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설가 이회 선생이 한 얘기입니다. 아분류, 시분류. 아분류, 시분류 이런 책을 썼어요. 해석해보면 뭡니까? 내가 흐르지 않으면 시간도 흐르지 않는답니다. 내가 흐르지 않으면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항상 흐르는 존재라는 거고요. 시간과 함께 흐른다는 것이죠. 내가 시대 속에 있지 않은 나는 없어요. 그죠? 항상 어떤 환경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뭐 한국인이든 또는 뭐 무슨 미국인이든 또는 20세기인이든 19세기인이든 거기 맞는 정체성을 가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따라서 나는 변화하는 존재이고 그 내가 변화하는 것과 동시에 시대도 변한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맞춰 나가는 것이 윤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한다고 하는 것, 내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경영학자죠.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뭐 많은 책을 썼습니다만 프로페셔널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One cannot manage change. One can only be ahead of it. 재밌죠? 나는 변화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변화를 관리한다는 얘기 뭡니까? 나는 고정되어 있고 변화는 저 밖에 흐르는 거잖아요. 그 변화를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굽어 보면서 그 변화를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맞춰서 나를 뭐 이렇게 대책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는 그냥 흘러가는 거고 그 변화 속에 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나는 항상 그 변화의 맨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변화의 와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변화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회 선생의 아분류 시분류라고 하는 얘기와 이 얘기는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그 디폴트로 봐야 된다는 거죠. 변화는 항상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21세기 지금 들어와서 이 변화 속도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 속에 한 변화의 와중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체감을 못할 뿐이지만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변화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과에서 핵심 가치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건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역량, 진정성, 책무. 영어로 하면은 역량은 컴피턴스죠. 그 다음에 진정성 인티그리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책무는 어카운터빌리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CIA가 되는데 CIA가 핵심 가치다. 컴퓨터 역량은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역량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자연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자연적인 게 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과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게 자연이에요. 그다음에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의 가치에 속하는 거죠. 사람의 가치에 속하는 거예요. 책무라는 건 사회적 가치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인문, 사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잖아요. 되게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우리는 뭐 의학이, 치의학이 자연과학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세 영역에 고루 걸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영역에 골고루 그런 가치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역량과 진정성과 책무, CIA라고 하는 가치를 핵심 가치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계속 다른 뒤에 말씀드리는 그런 뭐 목표나 목적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산 캠퍼스의 이제 교육 목표를 이건 이제 저 의대 임선주 교수가 이제 만든 건데 제가 좀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SALES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겁니다. Competent, Empathetic, Learners, Leaders and Scientists.
그러니까 가치는 세 개예요. 두 개예요. competent and empathetic. 그러니까 competent 역량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과학적인 지식을 갖춰야 되고, 술기도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컴피턴트가 중요해요.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료인이라는 것은 환자를 진료하는 직업 전문인이기 때문에 엠퍼테틱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능력, 컴피턴트 역량과 공감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 두 개의 역량을 갖고 뭘 하냐?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는 거예요. 러너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가 20세기 근대적 사회와 다른 거죠. 우리는 평생 배우는 거죠.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죠. 뭐 옛날에도 다 그런 걸 다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너에 우리는 배우는 자들입니다. 배우는 자인데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게 이전 시대와 많이 다르죠. 책만 보고 딸딸 외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엄청나게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러너라고 하는 것이 옛날의 그런 의미, 일반적인 의미의 학습자라고 하는 거 상당히 다르죠. 뭐 온갖 학습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린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진료팀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죠. 옛날에는 이제 혼자서 모든 걸 했지만 지금은 진료팀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치과의사나 무슨 한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의 리더가 되는 그런 역량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어떤 그 뭐랄까 독단적인 그런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팀원의 장점들을 잘 살려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리더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뭐 그다음에 당연한 거지만 사이언티스트, 과학자여야 됩니다. 과학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의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 인문학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합니다만. 당연하게 전제되는 게 과학이라는 거죠. 과학자에 의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치약 교육 목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ABCD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academically educated,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치약 교육을 그냥 기술 교육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래야 말로는 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치약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양돼야 된다. 그래서 academically,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그래야만 어떤 성찰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적인 역량, 과학적인 역량, 뭐 사회과학적인 역량 이런 거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학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교육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iomedically trained, 우리가 일반 의학적인 생명의학에 관련된 지식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아이언 리포트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의학에 관련된 그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되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치과의사들 구강을 주로 다루지만 그것이 전신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학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커티블리 컴피턴트, 소통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뭐 다른 데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합니다만 소통 능력 기술이 아니라 어떤 그 자세랄까 태도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덴티스트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evidence based comprehensive dentistry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기반에서 뭐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실천해 봤을 때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BCDE로 치아 교육 목표를 설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BCD가 프로페셔널 덴티스트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일반 의학 교육 일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제 널리지와 의미와 그다음에 실천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말로 암, 삶, 함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지식, 의미, 실천.
암, 함, 삼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1학년 여러분들 1학년인가요? 1학년 입학 때는 어떻습니까? 노비스죠. 신출내기죠. 이때는 뭐 어떤 게 더 많아요? 널리지가 제일 많아야 되죠. 그죠? 이것저것 배울 게 많아요. 해부학도 생리학도 뭐 양리학도 배워야 되고요. 면역학도 배워야 되고 배울 게 많으니까 지식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드밴스드 비기너가 돼요. 어드밴스드 비기너가 되면은 이게 쭉 이렇게 가로질러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들이 널리지의 영역은 좀 줄고요. 그다음에 프랙티스의 영역이 좀 더 커지죠. 그죠? 이쪽이 커져요. 그렇지만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이 중간 영역은 변하지 않는다. 미닝, 삶의 영역, 의미의 영역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어떤 이게 지식이 됐던 실천이 됐던 간에 거기에 의미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치과 영역에서 무슨 발치를 배운다고 했을 때 여기 발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이 있겠죠. 그 생리학도 있을 것이고 해부학도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약물 처방할 때 양리학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그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야 되는지. 그죠? 이거 발치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은 혈관에 가까이서 출혈이 된다든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실천할 때도 필요한 거고 지식에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교육이 이 영역이 굉장히 등한시돼 있다는 겁니다. 의미의 영역이 등한시되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지식의 영역이 점차 줄고 실천의 영역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으로 가잖아요. 졸업할 때는 이제 지식은 없고 거의 실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졸업할 때는 이제 컴피턴트 한 사람이 되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영역과 실천의 영역이 항상 잘 어우러져야 되죠. 그것은 비율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경우든 간에 거기는 의미가 필요하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윤리의 핵심 가치를 얘기합니다만 윤리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그 프로페션에 필요한 그런 영역적이라고 가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대학교의 교육유년 보면 이렇게 진리, 자유, 봉사 이렇게 됐어요. 다른 것도 하나 있습니다만 요거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자연 영역이죠. 우리 자연 과학의 영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유는 인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문적인 그런 가치에 해당되는 거. 봉사는 사회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심 가치로 제기한 세 개가 요게 딱 맞아요. 역량은 진리의 영역, 자연의 영역이고요. 진정성은 자유, 인문의 영역이고요. 책무는 봉사, 사회적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구체적으로 핵심 역량까지 쭉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표로 정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의생명 교육 목적에는 전문성과 탐구 자세, 그다음에 교양과 인성, 지역사회 인류의 발전. 이것도 다 같이 자연, 인문, 사회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의생명 교육 목표는 이렇게 정했어요. 역량 있는 과학자, 공감하는 학습자, 책임지는 지도자. 그래서 역량 있는 과학자는 역시 자연의 영역, 공감하는 학습자, 인문의 영역, 책임지는 지도자는 사회의 영역이죠. 그래서 과학자, 학습자, 지도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자로 길러줘야 되고 학습자로 길러줘야 되고 지도자로 길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의학 교육 목표로 보면은 증거 기반 의학, 학구적 교육 환경,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전문직의 핵심 역량을 보면 주요 임무죠. 다시 이제 반복됩니다만 학습, 사유 문제 해결해요. 학습. 자기 주도로 평생 학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과거와 같이 생산된 지식을 습득하는 게 학습이 아니죠. 이제는 다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건 불가능해요. 따라서 평생 학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역량을 교육받아야 되는 거죠. 지식 자체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역량을 교육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주도로 평생을 학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러닝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비판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답니다. 비판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비판적 사유 속에는 또 뭐가 필요하면 진정성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인문적인 영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비판적 사유가 필요하고, 그럼 실천 영역에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무슨 문제를 해결합니까? 환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환자가 가진 문제를 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그 문제, 환자가 어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환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뭐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매 시간 공부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떠올려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표를 출력해서 어디다 붙여놓고 내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되돌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만 가르치는 그 교수들도 이제 교수님도 그런 거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자연에 관련된 걸 공부하죠. 우리 몸이라는 게 자연이니까요. 자연을 공부합니다. 그다음에 자연에서 더 확대해 나가면은 생명이죠. 확대가 아니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생명입니다. 생명. 자연을 공부하다가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존재하는 생명을 공부해요. 그다음에 그 생명 속에 인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으로 왔어요. 그다음에 인간이 또 모이면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에 이제 그 이념이 인덕제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제세, 세상을 구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 이런 단계로 제가 이제 옛날에 설명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인간에서부터 인덕이 나오는 거고, 사회에서부터 제세가 나오는 거죠. 세상을 구하는 그런 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암과 삶과 함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안다는 것은 지식이고요. 산다는 것은 사실과 가치를 합친 거고, 한다는 것은 실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과학과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뭐 실제 구체적인 학문의 내용으로는 알의 내용은 이제 과학과 역사, 그다음에 이제 삶의 영역에서 기초의학과 철학, 문학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민상의학과 윤리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삶, 함이 있고요. 지와 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앞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자연, 인문, 사회로 구분된다고 했잖아요. 자연, 인문, 사회가 구분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산대학의 그 교육 이념에 따르면 진리, 자유, 봉사 이렇게 되죠. 진리, 자유, 봉사.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대학에 이제 필요한 핵심 가치로 본 거는 역량, 진정성, 책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 개의 영역에 같이 있는 거예요. 자연, 인문, 사회 영역에 진리, 자유, 봉사가 있고 역량, 진정성, 책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세 개가 톱니바퀴로 그려 있잖아요.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실천을 해야만 제대로 된 치과의사, 훌륭한 치과의사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교육 목적, 전문성과 탐구 자세가 필요하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이제 자연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양과 인성, 인문에 해당하죠. 지역사회와 인류의 번영, 사회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틀, 자연, 인문, 사회에 걸친 역량, 진정성, 책무에 해당하는 그죠? 진리, 자유, 그다음에 봉사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들이에요. 그런 목적이에요. 그런 목적. 그래서 요 바퀴 속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생명의학 교육 목표로 잡은 것은 과학자, 학습자, 지도자죠. 과학자, 학습자,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 인문, 사회에 해당하는 거죠. 역량 있는 과학자, 공감하는 학습자, 책임지는 지도자. 자연, 인문, 사회죠.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 목표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자고 학습자고 지도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약 교육 목표로 보면은 이제 뭐 증거 기반 치약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건 과학에 해당하는 거. 인문적이고 학구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인문적인 것, 소통하는 의료인이 돼야 된다. 사회적인 것이죠. 네, 뭐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이런 우리가 만약에 교육을 개선한다면, 교육을 개선해서 전체 구조를 새로 짠다면 이런 틀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인 거죠.
그다음에 치과에서 핵심 역량 이제 7개로 나눴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자연에 해당하는 생리과학 역량이 있고요. 그렇죠? 일반 의학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포괄적 치료계획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치아 하나하나가 아니라 구강 전체 또는 인체 전체를 해당하는 그런 포괄적인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구강 건강의 구축과 유지 관리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실질적인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문 영역에서는 비판적 사고 역량이 있어야 되고 직업 전문성과 윤리 역량. 이게 이제 우리 교육 그 역량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소통과 대인 관계 역량이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 역량이 있어야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 인문, 사회에 해당하는 그런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연, 인문, 사회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이렇게 화살표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학 교육 목적, 생명의학 교육 목표, 치의학 교육 목표, 치과의사 핵심 역량. 이제 최종적으로 치과의사 핵심 역량이에요. 7개가 있잖아요. 이 7개가 이제 어떤 구도 속에서 짜여져 있는가를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연, 인문, 사회로 역시 나눠져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역량이 예를 들면 역량이 여기 세 개, 두 개 이렇게 됐잖아요. 3개는 자연 역량이고요. 2개는 인문 역량이고 2개는 사회 역량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쫙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 역량에서 전문성과 탐구 자세가 필요하죠. 생명의학 교육 목적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량 있는 과학자예요. 이건 생명의학 교육 목표죠. 그다음에 증거 기반 치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치약 교육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치과에서 핵심 역량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생의과학 역량, 포괄적 치료 계획 역량, 구강 건강의 구축과 유지 관리 역량 이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인문 역량 볼까요? 이제 생명의학 교육 목적상으로 보면 교양과 인성이 포함되는 거죠. 교양과 인성이 여기 포함되는 거. 그다음에 생명의 교육 목표로 보면 공감하는 학습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인문 역량. 그다음에 치약 교육 목표로 보면 인문적 학구적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심 역량은 비판적 사고 역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직업 전문성과 윤리 역량이 여기 나온다 이런 얘기죠. 사회 역량을 보면 생명의학 교육 목적은 지역사회와 인류의 번영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생명의학 교육 목표로 보면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죠. 책임지는 지도자고 치의학 교육 목표는 소통하는 의료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인 핵심 역량으로는 지역사회 건강 증진 역량,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역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 7개 핵심 역량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밑에 해당하는 가치들이 핵심 가치들이죠. 핵심 가치들이 이 밑에 이렇게 포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정리했어요. 뭐 복잡하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만 우리가 이걸 다 뭐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윤리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치과에서의 주요 임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만 이 3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의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학에서 다 배워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평생 공부하는 평생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환자 중심의 문제 해결. 종합적 문제 해결입니다. 환자 중심의 종합적 문제 해결. 그러니까 뭐 어떤 한 부분에만 물론 이제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이긴 합니다만 구강이라고 하는 기관의 전문가이긴 합니다만 거기에만 집중해서는 문제 해결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comprehensive problem solving. 환자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환자가 치통이 있으면 치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존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는 그런 문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진정성 있는 성찰적 사유. 크리티컬 띵킹인데 이제 그 크리티컬 띵킹 속에 뭐가 필요하냐? 성찰적 사유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도 있는 것이고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한 성찰도 있는 것이고 내가 속한 사회 일반에 대한 성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를 보수적인 거를 보기보다는 어떤 비판적인 국면을 봐서 그것을 어떤 개선에 가능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3가지 자기주도의 평생학습, 환자 중심의 종합적 문제 해결, 그다음에 진정성 있는 성찰적 사유를 치과에서의 주요 임무라고 태스크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런 좌우명 어디서 이제 봤어요. 근데 이게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좌우명이 이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브리티시 덴탈 어소시에이션에서 나온 건데 이런 겁니다. 이거 영어로 읽어보게. The doctor must at all times strive to justify the confidence of the patient and the public. 그러니까 환자와 공중이 대중이 의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를 항상 정당화해야 된다.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집단으로서 또는 집단으로서의 의료전민주가 의사 개인에게 주어진 신뢰, 이 신뢰가 정당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라. 당신이 나를 믿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환자한테 증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당신 나를 믿어도 돼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보여줘야 된다. 그런 증거를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좌우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앞에 여러 가지 복잡한 핵심 가치 얘기를 했습니다만 끊임없이 내가 나를 믿어도 된다고 그런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증거를 된다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